네. 다음 질문 해보겠습니다. 제가 방금 레버리지 이야기 했었는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것. 우리가 주식을 하려면 자산 배분을 꼭 해야 합니다. 네. 또 우리 신한솔 ETF가 장점이 ETF는 자동으로 또 분산을 할 수 있잖아요. 네네네. 그거와 더불어서 또 자산 배분에 대해서도 저희는 항상 강조를 해요. 자산 배분을 꼭 해야 하는 이유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근데 자산 배분도 결국에는 분산 투자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조금은 그 성격이 좀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는 자산을 혼합함으로 해서 우리가 한 방향으로 쏠리게 된다라면은 사실 굉장히 리스크가 큰 네. 그런 투자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분산 투자와 자산 배분은 좀 동일한 결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우리가 전통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자산 배분, 뭐 주식 얼마 하고 채권 얼마 해라 이런 것들은 정해진 답은 없는 것 같아요. 네, 개인의 자유니까요. 맞습니다. 그러고 우리가 이제 과거 뭐 몇십 년 동안 어떤 그 자산이라 하면은 굉장히 조금 단순화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채권 아니면 주식. 그리고 이 채권이라는 자산과 주식이라는 자산이 사실 성격이 많이 다르고 다른 방향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이 두 개 자산을 어떤 퍼센테이지로 투자를 하는 건지에 대해서 항상 얘기를 드렸었는데 이런 부분에 조금 고민이 생겼던 한 해가 또 작년이었어요. 맞죠. 주식도 떨어졌고 채권도 떨어졌고 이거 어떻게 하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정해져 있는 것은 없고 그렇기 때문에 뭐 이제 우리가 그때그때 이제 상황을 잘 보고 뭐 그러니까 저는 자산 배분이라는 것도 결국 주식 안에서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맞습니다. 성격이 다른 뭐 성장주라든지 아니면은 외형의 성장은 없지만은 그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가치가 너무 큰 가치주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분산하면서 이렇게 투자하는 것도 자산 배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에는 우리가 위험에 대한 해지를 어느 정도 하느냐 그런 것들이 자산 배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항상 마음에 두고 투자를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팀장님, 쉬어가는 느낌으로 네. 재밌는 질문 하나 해볼게요. 나에게 1억 원이 있다면. 근데 이런 질문을 가끔 해주시는데 좀 네. 어려운 것 같아요. 어려운데 뭐 지금 상황에서 제가 1억 원이 있다면 참 있으면 좋긴 하겠지만 지금 굉장히 금리 수준이 높죠. 물론 작년 말과 대비해서는 그 채권 이제 뭐 은행의 예금 금리가 막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채권이란 자산의 이자율 자체는 과거와 비교해서 굉장히 높아져 있는 상황이에요. 굉장히 단기물도 예를 들어 이제 우리가 뭐 그 금융시장에서 많이 이야기하는 그런 뭐 90일 CD 금리 이런 거조차도 3%이고 연간이긴 하지만 그리고 미국에서도 2년물 금리가 거의 뭐 3% 4% 정도 될 정도로 단기의 금리가 장기의 금리를 또 비슷하거나 뛰어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높은 금리 수준을 우리가 투자의 수익으로 향유할 수 있는 채권 투자를 1억 원 안에서 어느 정도 유의미하게 저는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올해도 울퉁불퉁한 그 주식시장의 흐름이 예상되기 때문에 안전하고 일드가 높기 때문에 듀레이션, 그러니까 만기가 짧은 채권에 그 한 3% 정도의 일들을 갖고 있는 채권 투자도 하고 그리고 이제 저희 뭐 ETF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지만 월배당처럼 안정적으로 매월 현금 흐름을 줄 수 있는 ETF에 대해서도 뭐 사실 한 뭐 50% 정도 뭐 투자를 하고 싶은 마음이고요. 그리고 한 20% 정도는 그래도 이제 작년과 달리 새로운 기술에 대한 출연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플랫폼이나 반도체에 관해서도 투자할 의향이 있습니다. 네. 와, 갑자기 딱 떨어지는 1억 원에 대한 투자 전략이 너무 확실하십니다. 이게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그냥 재미있게 성향을 파악하고 싶어서 네. 어떻게 우리가 투자를 하는 게 좋을까 해서 이 질문 한번 이야기 해봤어요. 네. 다음 질문 또 해보겠습니다. 네. 사실 주식 이야기에 네. 굉장히 민감한 질문이기는 해요. 네. 현재 우리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투자 시장들이 돌아가는 상황, 올해 2023년에 대한 전망,
그리고 ETF 시장 리뷰, 그리고 또 2023년 흐름 전망. 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전망인데 네. 주식에 대한 그 예측 앞날을 물어보는 게 굉장히 조심스러운 질문이기는 해요. 네, 네. 근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이야기 부탁드려요. 네, 앞에서도 계속 말씀드렸는데 그래도 올해는 작년보다 낫다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많이 같고. 낮았으니까, 그죠?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저도 예전에 이제 증권사 리서치에 근무를 했었는데, 전략팀에 근무를 했었는데, 그때마다 전략팀에는 항상 뭐 코스피 2023년 그 예상 포인트를 물어보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근데 사실 그거는 코스가 어려워요. 어려운 거죠. 그래서 저도 그때 이제 뭐 저희 센터장님이 이건 정말 이런 거는 안 했으면 좋겠다. 나는 그걸 담당하는 사람이지만 이건 안 했으면 좋겠다. 하지만 이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 건지에 대한 어떤 근거에 대해서는 투자자분들과 소통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부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올해 그래도 주식시장이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다들 동의하시겠지만 금리 인상 사이클의 후반에 우리는 진입해 있다라고. 물론 지금 저희가 촬영하기 전날에 미국 시장이 좀 많이 빠졌어요. 많이 맞아요. 빠졌는데, 네. 근데 이제 생산자 물가가 조금 생각보다 높게 나오면서 물가 그 상승에 대한 우려가 부각이 됐기 때문인데요. 그러면서 기존에 이제 3월에 우리가 그 미 연준이 뭐 0.25% 올리고 5% 기준금리를 유지를 할 거라는 그 기대감이 또 그게 상단이 조금 올라가면서 시장이 조금 흔들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상 사이클이 어느 정도 예측이 된다라는 부분이 주식시장에 훈풍을 불어올 수 있는 요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물가 상승이 잡힐 것 같은 느낌이기는 해요. 이번 주에 미국의 그 원유 재고가 발표가 됐는데, 재고가 예상한 것보다 너무 많이 쌓였더라고요. 그냥 뭐 약간 이만큼 예상했는데 재고가 요만큼 나온 게 아니라 이만큼 재고가 나오면서 이게 곡간이 많이 쌓여 있구나. 그래서 에너지의 가격이 그래도 올해는 잡히겠구나. 에너지가 많은 또 물가 상승의 주요한 요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뭐 새로운 어떤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다시 한번 부각이 되고, 특히나 중국이 3년 동안 꽁꽁 묶어놨던 경제 활동이 시작이 되면서 또 많은 투자가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국내 주식시장에도 영향을 미쳤는데, 특히나 이번 주에 그 철강 소재 관련된 기업들이 국내 주식시장에서 조금 많이 올랐거든요. 그러한 주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중국이 경제 활동을 시작을 하면서 인프라 투자, 이제 철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인데, 결국에는 경제가 잘 순환하기 위해서는 투자가 집행되고, 그 투자에 어쨌든 관련된 기업들이 뭐 수주를 많이 하고 외형이 성장하고,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주식시장의 가치 평가는 기업들의 실적이 기준이 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코로나 이후 본격적인 경제 활동의 재개, 이런 부분들이 좀 주식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